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민간인 대규모 학살 등이 발생하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렵다고 언급해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달로 예고했던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을 처음 발사한 데 이어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 건축왕 사기 피해자가 700여 명에 달하고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매물이 1000건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단위로 결성된 피해자 대책위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6월 초순에 해당하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중북부 지방은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지만 남부 지방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하면 인도주의적, 경제적 차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전하면서 무기 지원 반대 입장의 변화를 처음으로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로 감시, 정찰,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 초강력 무기를 개발할 거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만약 남북 간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양쪽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될 거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내 발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다며 제작이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했다며 보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연속적으로 여러 개의 정찰 위성을 배치해 위성에 의한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하는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밝혀 정찰 위성 발사도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등 관련 지역을 포함한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고 제작이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내 발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워싱턴 DC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고체 연료를 사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것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입을 열었습니다. And the Kim regime has developed capabilities that reach beyond Seoul, Tokyo, Washington, D.C., and the capital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sending states. 북한의 사거리가 워싱턴 DC 등을 넘어설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특히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미군의 대북 미사일 징후 포착과 경보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며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어려워 대응이 더 어려워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육상과 바다, 하늘 등 전방위적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 공격 능력이 갈수록 진화하는 가운데 미국 본토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도 밝혔습니다. Which leg of the nuclear triad, air, land, sea, capability, in your opinion, poses the most immediate threat to the homeland? His land capability is the greatest threat. What he's demonstrated with his ICBM testing. 러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은 최근 유출된 기밀 문건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It was reported that some of the leaked information involved South Korea. Have you seen any pushback from our allies regarding this, or has that impacted your rapport? It has not, no, sir. 북한을 통제하기 위한 지렛대가 뭐냐는 질문에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 간 국경이 다시 열렸고 물자가 오가고 있다며 중국은 과거에 대북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한 만큼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대북 핵 억제력과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 미사일 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어느 시점에 북한 핵 위협을 미사일 방어가 아닌 핵 무기로 억제할 것인지 질문해 북한의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며 진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을 대표적인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고 북한 대량 살상 무기의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북다서양 조약기구 나토 연례회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야만적으로 침공한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핵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이 고립된 게 아니라는 거라며 북한은 공공연히 위험한 무기와 전달 체계를 개발하고 시험하고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중국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빠르고 불투명하게 핵 보유를 늘리고 있다며 투명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갈등 수위를 높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토의 힘과 단결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나토의 억제력은 어느 시점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방장관이 회담을 갖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고 중국은 타이완 문제를 놓고 미국과 갈등 중인 상황에서 양국의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16일 방문 첫날 푸틴 대통령을 만난 리 부장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국방부장 임명 뒤 첫 방문지로 러시아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也就是要向外界展示中俄关系的高水平，表明加强两军战略协作的坚定决心。 리 부장은 양국 군대는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신중하고 분명히 이행하고 군사협력과 군사무역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면서 이 같은 관계는 국가 안보 문제를 포함해 쌍방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위급 소통을 긴밀히 하고 양국 군의 교류 메커니즘을 완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군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Координация наших усилий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оказывает стабилизирующее влияние на обстановку в мире, способствует снижению конфликт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나 타이완 문제를 놓고 미국과 갈등 중인 중국, 모두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 양국은 이런 상황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군사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최근 20,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하면서 더는 이런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어제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동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텅 빈 장례식장 복도 한쪽에 하얀 추모 화환이 놓여 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세 사기로 보증금 9천만 원을 통째로 날린 뒤 수도 요금까지 밀린 채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했던 30대 여성 A씨의 마지막을 위로하는 글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들은 최근 2달 새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벌써 3명째. 허망한 죽음을 보다 못한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A씨의 빈소가 설치된 어제 전국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생색내기 대책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 즉각 마련하라.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세를 조직적으로 부풀리거나 임대인이 수십억 원을 체납해도 미리 알 수 없는 허술한 제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어떻게 제도가 이런가? 알면 알수록 이런 피해 분명히 예상했을 텐데 왜 제재도 하나도 하지 않았나?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불거졌고 지난 2월 첫 희생자까지 나왔지만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나열해 오히려 피해자들의 좌절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지난 주말 2명의 희생자가 추가로 나온 이후에야 국토부 장관은 부랴부랴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의미 없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범정부 TF를 구성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 피해자들의 주거권 안정을 위한 피해주택 경매 일시 정지와 가해자의 엄정한 수사,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촉구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여야 정치권도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전세 사기 TF를 구성하고 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뒷북 대책이란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대응을 위한 TF를 즉시 꾸리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당정이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밝혀라. 어떻게 장기간 동안 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이런 사기 행각을 하면서도 이게 수사망을, 법망을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민주당은 정부가 유명무실한 대처로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전세 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직접 돕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정의당도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가 관련 입법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이런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당장의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해 왔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를 하면 28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뒷북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제로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보증총액 한도를 늘리고 전세사기범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전세사기 방지 관련 법안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부터 모두 27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7건은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전세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 여론에 편승한 반짝 정책이 아니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거주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의 거주주택에 대해 금융권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를 받은 금융사는 경매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선 매각 연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내놓은 연 1%에서 2%대 저리 대출을 이용한 피해자는 석 달간 단 8명에 불과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떼어 기존 전세 대출조차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은 수요가 많지 않기에 정부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출은 지난 1월 9일 출시 이후 8건에 그쳤고 대출 액수는 총 9억 원이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택만 해도 3,131가구인데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셈입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도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임대인 A씨 부부가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임차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인천 전세 사기 사태 주범의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에 부응하는 정황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빌라왕 사기범이 인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행각을 했다며 전세 사기는 아니지만 대장동 같은 개발 이익을 쟁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도 직접 듣고 정황도 목격했다며 어떻게 장기간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하면서도 수사망을 피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이 시간에 들려드린 내용입니다. 돈봉투 의혹에서 거론된 금액이 실무자들의 기름값, 식대 수준이라고 말했던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실언을 했다면서 반성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경태 최고위원은 또 이런 견해를 내놓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300만 원 때문에 당 대표 후보를 지지를 바꾸거나 뭐 이럴 가능성 매우 낮는데요. 상황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은 사실 이게 뭐 이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아마 실비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합니다만 뭐 이런 관행도 사실 사라져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참 이게 뭐 사실이라고 이 전제하고 말씀드려도 어찌되었건 좀 참 금액이 너무 좀 이렇게 크진 않아서 좀 뭐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의원의 기름값 그리고 식대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지 모르고 한 말 아니냐는 겁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인터뷰입니다. 경악할 일이죠. 이것은 우리 선거를 치르면서 유권자를 매수한 행위는 아주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보다도 더 큰 범죄로 지금 처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심을 훔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지 모르고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민주당 지도부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어떤 하나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지금 단돈 10만 원, 20만 원의 향응 제공도 의원직이 날아가고 그런 공직이 선출직들이 직을 내놓는데 대한민국이 그동안 수십 년간 이렇게 쌓아온 이런 선거의 공정성 이런 이 공명선거 이거 자체를 근간을 흔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공감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의혹을 알고 있었을 걸로 보이는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판도의 상자로 불리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에 담긴 녹음 파일을 토대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민주당 대변인은 녹음 파일의 신빙성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수많은 사람과의 전화 녹취를 다 하고 있는데 자기는 녹취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상대방은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미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왜 녹취를 그럼 했을 거라는 혹시 의심을 하시는 글쎄요. 이정근 씨가 왜 녹취를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뭐 다시 우리가 또 합리적 의심을 또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겠죠. 저는 그것이 처음에 조금 의심스럽더라고요. 왜 정치인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그렇게 다 녹취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그러면 자신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알겠습니다. 좀 그 말씀은 조금 아리송해서 제가. 저도 아리송해요. 제가 지금
국민의힘은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사이에 연결고리를 의심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물었더니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사실 2심, 송심이라고 지방선거 때 송영길 대표가 인천 대양을 의원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하자 그 자리를 이재명 대표에게 또 물려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회에 입성해서 당대표가 되면서 뭐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의혹이 있고 이런 여러 과정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대표의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관여 정황을 의심하게 하는 녹음 파일이 잇따라 공개된 가운데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 곧 검찰에 불려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조만간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 씨는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불법 자금 9,400만 원 가운데 7천만 원을 국회의원과 지역 상황실장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대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이른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더미래는 오늘 오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이번 의혹에 대해 참담하고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도 오늘 오후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요청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친문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 4.0도 오늘 오후 정기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논의할 거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략 전술에 당했다고 말한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역사적 논란이 될 만한 발언에 대해 주의하라고 경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오늘 YTN과 통화에서 어제 저녁 김 대표가 태 최고위원을 불러 경위 설명을 듣고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고 통일을 위해 노력한 존경받는 위인이라면서 태 최고위원에게 역사적 논쟁이 될 만한 공개적 발언은 가능한 자제해달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19 혁명 열사들이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돈에 의한 매수로 위협받고 있다는 말도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의 기념사 주요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봄이었는데 갑자기 초여름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이 2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 대구는 30도를 기록할 거라는 예보도 있습니다. 6월 상순, 여름철에나 볼 수 있는 기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기온이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네, 세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먼저 맑은 날씨에 햇살이 무척 강합니다. 거기에 남동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남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페인 현상으로 기온이 크게 치솟는 겁니다. 현재 전주 완산 기온이 27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강원도 영월이 25.8도, 경기도 동두천도 25.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충남 홍성이 29도, 서울과 대전도 28도까지 오르면서 올봄 들어 가장 높은 6월 초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며 서울 기온이 다시 20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반면 날씨가 맑은 남부지방은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경북 경주와 경상 기온이 31도, 대구 30도, 광주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세 가지 원인이 모두 사라지며 전국의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지만 여름이 오기 전에 갑작스런 이 같은 고온 현상이 두세 차례 정도는 더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우입니다. 원숭이 두창으로 불렸던 엠폭스 확진자가 2명 더 확인되면서 지난 7일 이후 국내 감염 추정 환자는 13명으로 누적 환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내국인이 피부 병변 증상을 보여 검사받고 각각 17번째와 18번째 환자로 확진됐다며 모두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안에 해외여행 이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을 포함해서 최근 확진된 13명 모두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며 고위험 시설이나 모바일 앱 등에서 익명의 사람과 밀접 접촉력이 확인된 사람이 대다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각 18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의 한 교수팀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미국 의학협회 발행 의학저널 최신호에 게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이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에 감염된 12만 5천 명을 추적한 결과 양성 판정 후 1년 안에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은 17% 상승했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기승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마약을 판다는 글이 번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탓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지를 떠돌던 마약이 일상의 문턱을 넘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급기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피싱 사건으로 더는 마약 안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뿐 아니라 공개된 SNS에서도 다양한 은어를 활용해 마약을 사고 파는 불법 글이 넘치는 현실. 그 가운데 은어 하나를 골라 검색해봤더니 1시간 동안 60여 개, 1분에 1개꼴로 판매글이 쏟아졌습니다. 판매글을 타고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면 마약을 잘 받았다는 인증사진도 줄을 잇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가 일어난 뒤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마약에 손을 뻗을 수 있게 하는 판매글만 막아도 예방 효과가 클 거라고 말합니다.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그런 다음에 현혹돼가지고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걸 막을 수는 있겠죠. 이 같은 판매글을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심의회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열릴 뿐이라 그 사이 판매글은 며칠씩 방치되고 또 불어납니다. 현행법은 불법 콘텐츠 차단을 위한 심의회의는 대면으로 열도록 규정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방심위 설명입니다. 때문에 마약 관련 불법 콘텐츠 차단을 서면으로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정부도 개정 의지를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방심위에서 심의에 올릴 마약 판매글을 검토하는 담당 인력은 겨우 2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명이 담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2차 검토를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정부 발표대로 마약 판매글을 24시간 감시하는 1호봇이 도입돼도 최종 검토는 사람의 눈과 손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를 맡는 인력이 2명에서 더 늘지 않으면 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진 않을 거라는 게 방심위 평가입니다. 각종 마약 범죄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온라인 불법 판매글들을 차단하는데 보다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와서 전국에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나이지리아 국적 A씨 등 필로폰 유통 판매책 25명과 매수, 투약자 33명 등 모두 5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습니다. 유통을 담당한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 중인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인 총책
B 씨가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 3.5kg을 유통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고 배승하 양 사고 이후에도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른 아침에 출근하던 20대 여성이 음주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는 사고가 났는데요. 울산에서 벌어졌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앞선 신호에 차량이 멈춰 한산한 도로. 건널목 인근에서 녹색 신호에 맞춰 보행자가 발을 내딛는 순간 멀리서 내달리던 차량이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고를 알아챈 듯 비상 깜빡이를 켜지만 차에서 내리지도 다친 사람을 살피지도 않습니다. 맞은편 보행자들은 사고 모습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사고를 낸 피의자는 20대 A씨.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현장 인근 술집에서 면허 취소 수준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추적에 나서 2시간 반 만에 집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신호까지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더 감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신호 위반은 맞는 것 같아요. 빨간불로 이제 자기는 진행하고 이제 이 피해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되고 건너가려고. 사고가 난 시각은 아침 7시 반. 출근하던 20대 여성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뇌가 너무 아파서 뇌압이 너무 강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술도 하고 있고 경련도 일어나고 있고 면회도 아예 완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뺑소니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을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새벽 시간 주민 20여 명이 급히 대피했고 1층에 살던 5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불이 시작된 A씨 집에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된 거로 미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서울 방배동에 있는 12층짜리 오피스텔 5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새벽에 주민 50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인천 옹진군 상공경도 근처 해상에서 이동 중이던 0.7톤 규모의 배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4명은 모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중 1명은 사망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비봉 나들목 근처에서 화물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1대가 뒤집혔고 각각 차를 몰던 운전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남 창원시 버스 노조가 오늘 새벽 5시 첫 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창원의 동양교통 등 한국노총 소속 7개 버스 회사로 구성된 창원 시내버스 노조협의회는 임금 단체 협상 결렬로 오늘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고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협의회는 임금 7.4% 인상과 만 65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인 창원 시내버스 협의회와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창원시는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에 임차버스 142대와 공영버스 10대 등 버스 152대를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또 임차택시 800대도 시내버스 노선에 배치해서 각각 지정된 노선대로 운행하기로 하고 택시 이용 요금은 1,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됐습니다. 올해는 사상 첫 최저시급 10,000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시작 1시간 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회의장 건물 앞에서 권순원 공익위원회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른 회의 시간에 맞춰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피켓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69시간 노동 강요하는 권순원 공익위원회
양대 노총은 권순원 공익위원이 미래노동시장연구의 좌장으로 활동하며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에 밑그림을 그린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안건 처리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장내 정리를 요구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50여 분 뒤 근로자위원들도 회의 무산을 선언한 채 퇴장하면서 회의는 시작도 못하고 종료됐습니다. 이 책임은 당연히 회의를 시작하고 운영을 해야 할 최저임금 위원장과 권순원 간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가장 큰 관심은 사상 처음으로 시급 10,000원을 넘을지 여부입니다. 노동계는 이미 지난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9,620원보다 24.7% 증가한 시급 1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고물가 탓에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고 대기업과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최대한 인건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인상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 자체가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반하는 데다 특정 산업군의 저임금 업종 낙인 찍기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난해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관련 용역 보고서가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아직 국회 등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이번 달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넉 달 더 연장됩니다. 휘발유 25%, 경유 37%인 기존 인하폭도 유지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재작년 11월 도입 당시 인하폭은 20%였습니다. 이후 30%에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역대 최대 폭인 37%로 올해 넉 달 연장되는 기름 종류에 따라 인하폭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인하폭은 이번에도 유지됩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25%, 경유 LPG는 37%로 200원씩 인하 혜택이 계속됩니다. 세수 부족의 인하폭 축소도 고려됐지만 여론 악화 우려에 그대로 유지를 결정한 겁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 유류세를 환원하면 서민 부담이 커지는 데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하고 여기에 따라서 국내 또 휘발유 가격 등도 상승세입니다. 저희들도 그 민생 부담 측면에서 더 전향적으로. 다만 연장 기간은 넉 달로 짧게 잡았습니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덜 거친 세금만 5조 원이 넘는 등 세수 확보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어서입니다. 세수 부족이 예상이 되거든요. 법인세 쪽에서 많이 또 인하를 해줬고, 그런데 유류세를 이전처럼 걷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국민적인 반발이 좀 많을 거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하 연장에 대해 고물가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물가가 안정되면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재정 악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에 이어서 사실상 반도체 공급 독립을 선언하는 관련법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EU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까지 늘리는 내용의 반도체법을 시행하기로 합의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혈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초 총 2,800억 달러, 약 36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공포하며 반도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선언했습니다. But these industry leaders also see America is back. The future of the chip industry is going to be made in America. 미국의 이 같은 반도체 독립 선언이 나온 뒤 약 8개월 지나 이번에는 유럽연합 EU가 뒤를 이었습니다. EU의 기존 연구개발과 제조장비 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EU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시장 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한 것입니다.
신규 입법안 추진 시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인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그리고 유럽의회 이들 3자 간의 협의가 최종 타결된 것입니다. 당초 EU 집행위는 첨단 반도체 공장 육성만 지원할 방침이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특히 첨단 기술뿐 아니라 구형 공정의 생산 부분과 연구개발, 설계 부분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자립을 선언한 것으로 이를 위해 총 430억 유로, 약 62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투자를 통해서 역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단기간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은 EU가 반도체 생태계 자립을 위해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중국 등과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U 반도체법은 형식적 절차에 해당하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 각각의 표결을 거쳐서 시행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EU의 반도체법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EU의 반도체법에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생산 시설이 유럽에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되면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면서도 유럽 내 반도체 생산 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값싼 산업용 전기 요금이 철강 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계 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기요금과 관련한 상계 관세는 0.5%인 거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뒤 잠재 고객들이 빠져나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지적했습니다. 이 통신은 시카고에 사는 30대 변호사가 당초 현대 아이오닉5를 사려다가 최고 7,500달러,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다른 차를 사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밖에 나와 있으니 봄이 아니라 초여름 같습니다. 강한 일사에 따뜻한 남풍까지 불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4도 가까이 올라서 예년 기온을 5도나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는데요. 다만 남부지방에는 저녁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홍성 29도까지 올라 내륙에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 21도, 부산 19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낮사이 중북부 지방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중부 지방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하루 만에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남부 지방은 맑은 날씨 속에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낮 동안에는 다소 덥더라도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집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